우리는 왜 좌와 우로 나뉘어 싸울까요? 사상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아닙니다. 이 싸움의 출발점엔 사상도 가치관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회의장의 자리 배치였습니다. 1789년 어느 회의장의 좌석표. 오늘은 그 의자 두 개가 어떻게 237년 동안 인류를 반으로 갈라놨는지, 그리고 우리 뇌가 왜 아직도 그 의자에서 못 내려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와 그 싸움에서 한 발 빠져나오는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뇌의 여러 사정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밥상에서, 회사 점심시간에, 단톡방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뉴스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가 된 지 오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쪽은 세뇌당했다고, 저쪽은 알면서도 저런다고. 그런데 오늘 이 채널은 누가 옳은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대신 이 질문을 다룹니다. 왜 인류는 하필 두 편인가? 왜 이 구조는 몇백 년째 반복되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못 배워서도 못 돼서도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됐고 그 설계를 아주 잘하는 구조가 지금 풀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뇌부터 열어보죠. 1971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심리학자 앙리 타이펠이 좀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10대 소년들에게 화면 속 점 개수를 어림잡게 한 뒤 이렇게 통보했어요. 너는 점을 많게 보는 유형, 너는 적게 보는 유형. 사실 이 분류는 완전 무작위였습니다. 점개수 추정이라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중요했던 적 없는 기준. 심지어 소년들은 각자 다른 방에서 코드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같은 유형이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 만난 적도 만날 일도 없는 익명의 팀입니다. 그 상태에서 분배표를 주고 상금을 나누게 했죠. 자기 몫은 없고 오직 남의 몫만 정하는 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년들은 자기와 같은 유형에게 일관되게 더 많은 몫을 줬습니다. 전체 몫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대 유형과의 차이를 벌리는 쪽을 골랐어요. 점개수세는 감각으로 편이 갈린 겁니다. 진지하게요. 이게 최소 집단 실험입니다. 뇌는 편을 나눌 이유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눌 수만 있으면 나눕니다. 민초단과 반민초, 부먹과 찍먹에서 이미 겪고 계시잖아요.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진심이 실리는 그 느낌이요. 자, 뇌가 원래 그렇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눌 기준이 그렇게 널렸는데 왜 하필 인류의 절반은 좌와 우라는 두 팀이 됐을까요? 시간을 돌려보죠. 1789년 프랑스 혁명 한복판의 국민의회. 새 헌법을 놓고 왕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싸우던 시기입니다. 이때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나눠 앉았어요. 의장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엔 국왕과 귀족, 전통 질서를 지키려는 쪽이, 왼쪽엔 혁명과 변화를 밀어붙이는 쪽이 모였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옆에 앉고 싶고 언성 높일 상대와는 떨어져 앉고 싶은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령도 선언문도 아니고 좌석표. 인류를 가장 크게 갈라온 이분법이 자리 배치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좌석 용어는 나폴령 시대에 잠깐 사라졌다가 1814년 의회가 부활하며 돌아왔고 19세기를 거치며 프랑스 밖으로 수출돼 전 세계의 정치 언어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댓글창에서 보신 그 단어 두 개는 237년 전 회의장 가구 배치의 흔적이에요. 좋습니다. 자리는 우연이었다고 치죠. 그래도 그 후로 각 자리의 주장은 일관됐겠죠? 좌는 계속 좌다운 걸, 우는 계속 우다운 걸 말해왔겠죠? 그게 아닙니다. 자유무역을 예로 들어보죠. 지금 기준으로 시장을 열자는 어느 쪽 말처럼 들리시나요? 19세기 영국에서 이건 급진파의 깃발이었습니다. 당시 곡물법이라는 수입 곡물 규제가 지주 귀족들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자유주의 개혁가들과 노동자, 신흥 제조업자들이 손잡고 이 보호무역을 공격했어요. 값싼 빵과 만국의 평화를 내걸고요. 1846년 곡물법이 폐지되던 날, 그건 전통 질서에 맞선 변화 진영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쯤 지나면 구도가 뒤집힙니다. 20세기 후반 자유무역은 시장주의 우파의 간판 정책이 되고 이번엔 좌파가 노동자를 지키겠다며 회의하는 쪽에 섭니다. 같은 주장이 시대에 따라 이쪽 깃발이 됐다가 저쪽 깃발이 됩니다. 더 크게 보면요, 1789년 그 회의장 기준으로 오른쪽은 왕정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파가 지키려는 공화국과 시장 경제는 그 좌석표로는 전부 왼쪽의 주장이었어요. 이름표는 237년째 그대로인데 내용물 교체는 수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정말 이상하죠.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왜 한 번도 편을 안 바꿀까요? 잠깐, 방금 고리 하나 지나는 동안 속으로 계산하셨죠? 지금 이 채널이 어느 쪽을 더 아프게 찔렀는지, 어느 편을 드는 건지. 방금 그 스캔이 오늘 영상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용보다 진영부터 확인하는 뇌요. 이게 실험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장학금 심사위원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책상 위에 고등학생 지원서 2장이 놓여 있습니다. 한 장은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장의 동아리 활동란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의 청년 모임이 슬쩍 적혀 있어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2015년 미국의 정치학자 샨토 아이엔가와 션 웨스트우드가 바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 다수가 성적을 제치고 같은 정당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장학금인데도요. 정치와 아무 상관없는 한 학생의 인생이 걸린 심사에서요. 연구진이 낯선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실내 게임 같은 다른 과제로 측정해도 결과는 같은 방향이었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상대 정당 사람에 대한 차별의 강도가 미국 사회의 가장 깊은 골이라는 인종 기반 차별의 측정치를 넘어섰어요. 양쪽 지지자 모두에게서 대칭으로요. 연구진은 이걸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정책이 좋아서 뭉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 뭉치는 상태. 댓글창에서 글 내용을 읽기도 전에 작성자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던 어제의 우리처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편 가르는 뇌는 몇만 년째 그대로인데 왜 하필 요즘 유독 심해졌을까요? 2017년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브래디 연구팀이 총기 규제, 동성결혼, 기후변화,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3개를 다룬 소셜미디어 게시물 약 56만 건의 확산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어떤 글이 멀리 퍼졌을까요? 타분한 사실 전달? 정교한 논리? 아니었습니다. 분노, 배신, 수치 같은 도덕적 감정 단어가 실린 글이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한 개 늘 때마다 공유될 확률이 평균 20%씩 높아지는 패턴이 새 이슈 전부에서 관찰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확산의 모양입니다. 그 글들은 진영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같은 진영 안에서만 돌고 돌았습니다. 분노는 밖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안을 결속시키며 퍼진 거죠. 자, 여기에 체류 시간이 곧 매출인 사업 모델을 얹어보세요. 화면 앞에 우리를 오래 붙잡아두는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는 구조에서 저 관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분노가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뇌의 오래된 편 가르기 본능 위에 그 본능을 정확히 아는 증폭기가 올라간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갈등은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진짜 쟁점은 존재하고 그건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저쪽이 실제 저쪽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018년 정치학자 더글러스 알러와 가우라브 수드의 조사에서 사람들은 상대 진영의 구성을 극단적으로 부풀려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 지지자의 32%가 성소수자라고 짐작했지만 실제는 6%였고 공화당 지지자의 38%가 고소득층이라고 짐작했지만 실제는 2%였어요. 양쪽 다 서로를요. 그리고 실제 수치를 알려주자 상대에 대한 거리감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는 극단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도 편은 갈랐다고요? 네, 본능은 같습니다. 달라진 건 그 본능의 물린 확성기의 크기입니다. 자, 문제는 다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물론 정치에 무관심해지라거나 모든 입장이 똑같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입장은 가지되 뇌가 당하는 부분만 돌려받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분노의 출처를 물으세요. 화가 치밀 때 한 박자만 두고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정책 내용에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저 편이 한 말이라서 화가 난 건가? 여기에 도구를 하나 얹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2013년 필립 페른바흐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지지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보게 했더니 스스로 잘 안다는 착각이 무너지면서 극단적이던 태도가 눈에 띄게 온건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내 입장을 소리내 설명해보는 것, 그게 첫 번째 백신입니다. 둘째, 이름표를 떼고 사람으로 부르세요. 아까 보셨듯 우리가 미워하는 상대는 절반쯤 상상 속 인물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람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 진영 사람이 아니라 야구 얘기가 잘 통하는 삼촌, 커피 취향이 같은 회사 동료.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있다면 진영 밖에 공통 화제를 한 개 먼저 꺼내보세요. 알러와 수드의 조사에서 상대의 실제 모습을 아는 것만으로 거리감이 줄었던 걸 기억하시고요. 셋째, 분노 게시물엔 지연 규칙을 거세요. 도덕적 감정 단어가 가득한 글을 만나면 심장이 빨라지고 당장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지는 바로 그 글이요. 공유 버튼 앞에서 딱 하루만 묵히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글은 구조적으로 더 멀리 퍼지도록 관찰된 종류의 콘텐츠고 여러분의 공유가 그 확성기의 전원입니다. 분노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하루 지나 다시 보면 공유할 이유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을 못 바꿔도 시스템이 나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237년 전 어느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의자는 죄가 없었어요. 그저 앉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뇌는 그 좌석표를 이름표로 만들었고 이름표를 정체성으로 만들었고 정체성을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앉는 사람이 바뀌고 주장이 통째로 뒤바뀌는 동안에도요. 그러니 다음에 그 두 단어 앞에서 피가 뜨거워지면 잠깐 이 장면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이 지키는 건 생각인가요? 좌석인가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편을 나누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은 그 설계도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타이펠의 최소 집단 실험, 아이엔가와 웨스트우드의 정서적 양극화 연구, 브래디 연구팀의 도덕 감정 확산 분석, 페른바흐 연구팀의 설명 깊이 연구, 알러와 수드의 인식 조사에 기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진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이 별 이유 없이 우리 편이라고 느끼는 건 뭔가요? 야구팀도 민초도 좋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아는 쪽이 있었을 뿐입니다. 네, 뇌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